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는 등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호실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장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에 대한 내용들부터 국내 증시 작전까지 오늘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하면서 당 초부터 훨씬 더 월초부터 훨씬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처럼 강세장이 나왔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에서의 저점 매수, 즉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대감들과 함께 시장에서는 매수세들이 다시 또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파운드와 가치에 대한 재고입니다. 즉 현재 이제 신임 재무장관으로 지내고 있는 영국의 헌트 재무장관이 또 마찬가지로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 정도되겠습니다. 세율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책들을 다시 또 철회하는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영국 증시에서는 또 파운드와 가치도 재고가 되고 또 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영국 내에서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언급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가 다소 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더불어서도 여전히 탄탄한 개인 소비 제스처가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후의 움직임들보다는 증시 바닥론 혹은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가올 이제 11월에 대비를 했을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초점을 두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시장과 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S&P 500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섹터는 임의 소비재 섹터가 4.2%가량 상승을 했고요. 뒤이어서 부동산 섹터가 3.8%, 그리고 IT주가 3%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들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환율에 대한 리스크들이 충분히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주 중심에 대한 매수 부분들이 단기적 변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저희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한참 중국 같은 경우는 제20차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16일부터 시작이 돼서 폐막식 일정은 22일 전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3연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중국 경제 어떻게 좀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후 당대회 이후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당대회 이후의 움직임들을 예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칭 변경의 가능성들을 초점을 놓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기존에 유지를 해왔던 정책적 면을 이제 사상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당대에서 언급을 한 내용 중에서는 2049년에 이제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들어설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1949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가 100주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 22년에도 중국 창당 기념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대한 언급들을 했다는 점의 특징이라면은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강한 포부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들이 표방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과거 이제 중국 내 국부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마오쩌둥, 이제 모택동 주석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또 이제 마오쩌둥 이래에서 중국 내에서의 큰 사상을 표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과거 개혁개방 정책을 진행을 해왔던 덩샤오핑 주석과 그 과업을 훨씬 더 초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들, 즉 이제 중국 정부가 1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에서 반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대회가 개최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텐진먼 근처에서 또 이렇게 시위가 또 일어났었고 폭압 시위라는 부분들에서의 슬로건들이 걸린다는 것이 사실 중국 현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안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제 안정과 치안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과거 덩샤오핑 이후부터 해서 진행되었던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의 도입으로 인해서 부정부패화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후에 반부패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집권 체계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결국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인정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건설 부분에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 즉 이제 우리가 텐센트와 같은 이런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지난 2018년 이후부터 해서 현재 주석에 위치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임제에 대한 상한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는 2035년까지도 또 장기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교적 마찰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고요. 이는 이제 공동부유 그리고 이제 중국 뭉신을 통해서 중국의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과의 마찰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서채용이라고 하죠. 이제 과거 청나라에서 정리됐습니다. 중체서용이라고 하죠. 이제 과거 이제 청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내세웠던 슬로건과 비슷하게 현재 중국 내에서는 등체 모형, 즉 덩샤오핑이 유지를 했던 개혁 개방 그리고 시장 체제를 유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오쩌둥 주석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중국 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이는 과거 공산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향을 했던 1인 중심의 정치체제 기반을 만드는 것에 가장 초점이 놓여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행동들이 이제 결국은 반부패 캠페인과 같은 이런 액션들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숙청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알려진 바가 굉장히 높지만은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과감한 어떤 관세 정책을 진행을 했다는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제 중국 내에서도 IT 기업을 제외하고 또 이제 중국 소비주로 굉장히 유명한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초점들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가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들이 또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이처럼 시장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의 경제 성장을 강하게 만들었다. 즉 샤오캉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을 달성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번 3분기 GDP 실적을
오늘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만 돌연 연기를 하는 상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서 진행되었던 제로 코로나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장 불안전 요소를 오히려 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들 체제 안정 쪽에 집중이 맞춰져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수준을 3.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제 경제적인 주도권, 주도국 위치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다는 점들을 강하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2049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완성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결국 이는 이제 인접 국가, 즉 이제 대만과 같은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무력 행위들이 또 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정부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이 무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중국 당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시장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의 줄다리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제 기술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해서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강세장을 보였듯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탈현상들이 좀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느냐가 초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이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확실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런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은행주들 위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이 시작이 됐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후에 금융 섹터 긍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결국 금리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이제 뉴욕 멜론은행 등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오늘 이제 금융 섹터 S&P 500 내에서의 금융 섹터도 2.5%가 넘게 상승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이제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는 이제 과거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공격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채권 거래 수입이 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수익 면에서는 굉장히 개선세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개인 투자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접근했던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핵심 순자산이 이제 1,150억 달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단일 분기 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또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소매 투자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 즉 이제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매수 주체들이 꾸준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다만 이 점은 이제 공격적인 대출 자산, 즉 이제 신용 자산을 활용해서 부채가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 차익이 또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안전자산인 금융자산, 안전자산 중에서 채권자산, 그리고 이제 금이나 달러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은, 현재 이제 달러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증시 내에서도 현금 자산 위주에서의 시장 이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채권자산 운용이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서는 공격적인 수익이 또 나올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융주 역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는 결국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은행 부분들의 실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일반 상업은행 그리고 민간은행 비중을 보았을 때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결국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버텨지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주들 역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특징입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됐다는 소식과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이제 사업부를 또 크게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골드만삭스의 사업부 개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웰스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자산관리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에서의 합병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과거에부터 누적이 되어 왔던 실적 개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자본 확보를 위해서 스위스은행 자본 일부를 또 매각을 하고 있고, 또 이는 이처럼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오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100%로 진목을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이제 30가지가 넘는 주요 거시 지표들을 활용해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금융 섹터 자체에 대해서의 매력 포인트도 사실상 많이 후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안전자산 혹은 고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고배당주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 국내 금융주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고금리 예금 상품들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들은 결국 예대 마진을 통한 활용을 통해서 수익률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공격적인 매력 포인트를 잡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카카오 그룹을 비롯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비금융 산업이 이제 금융 산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매도세들이 나타나자는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금리가 이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이미 진행을 한 바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2주에서 3주 뒤에 이제 개최가 될 FOMC에서 금리를 미국이 또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상승의 포인트를 초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익권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분석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작전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풀이를 해주시는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해볼 텐데요. 긍정적인 흐름이 그래도 포착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간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데이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한 하루였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한 데이터 솔루션과 뒤를 이어서 모아 데이터, 콘텍 시스템, 줌 인터넷 등이 있었는데 데이터 솔루션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거의 바로 직행하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10시 10분경 한 차례 상한가가 풀린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내 다시금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데이터 솔루션은 시스템 운영과 통합, 그리고 ICT 컨설팅을 담당하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이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발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처럼 상당히 직접적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있지 않아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서 말한 4종목 전부 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로 그간 시장에서 완전하게 잊혀져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웠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한 주도 섹터가 없는 지금의 시황에 맞는 그냥 상한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은 가맹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와 포스 시스템을 카드사, 은행사, 정유사, 포인트사에 연결을 해주는 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 속합니다. 지난 18년도부터 화두가 된 애플페이의 현대카드와의 독점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짧은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지난번 이슈에서는 현대카드 측에서 협의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공식 입장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장 초반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두 번의 VI 이후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미중 부역 분쟁 테마로 다시금 히토류 테마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유니온 머티리얼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또한 상한가에 한 차례 근접한 후 1분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 바로 횡보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일 증시는 주도하는 섹터가 없이 개별 테마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어제 많이 좀 포착이 됐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줄 이슈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테마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한국 방한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 속에 그간 네옴시티 테마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 빈살만의 연내 방한 무산 계획 단독 보도가 새벽 5시에 나오게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엄청난 하락이 진행됐었습니다. 대장격 종목인 한미글로벌과 유신, 상승 하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내 건설주들의 시세까지 덩달아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빈살만 왕세자의 11월 방한 일정을 취소한 건 무산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후속 조치를 보여줬는데 애초에 방한 일정이 확정이 아니었기에 일부 언론사의 방한 일정 무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준 것인데요. 655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테마는 말 그대로 초대박 잭팟 사업에 의해 이러한 이슈들의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의 관련 향후 흐름을 살짝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네옴시티는 미국과 사우디의 그 연이은 오펙 감산 소식 속에서 이 우방국이 한국을 패싱한 건 아니냐라는 일각에 좀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네옴시티 테마도 상당히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 하나에 좀 테마가 울고 웃고 있는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네옴시티 테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 부처와 언론사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선뜻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글로벌은 국내 1위 건설사업 관리 기업으로서 지난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옴 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 이슈에 큰 흔들림 없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미글로벌 측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번 네옴시티 단독 기사로 인한 내용에 큰 영향이 없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뉴스는 단순 이벤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지난 작년부터 사우디 비전 2030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우디 사업도 현지 법인에서 수년간 이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글로벌은 여태 다른 기업들처럼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어떠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사우디와의 협력 중에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는데요. 또한 사우디 사업은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네옴시티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된 상태이며 빈살만 방한 이슈로
테마가 더욱 급물살을 탔을 뿐 이번 보도로 인한 흐름은 주식의 측면으로 봤을 때일 뿐 한미글로벌 자체의 사업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두 차례 주가가 상승하는데 덜컹거림은 있지만은 회사의 방향성엔 큰 타격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요소로는 이번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를 놓고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와 부산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빈살만의 행동이 엑스포 유치권을 염두에 둔 것인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저희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흐름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장은 전일 강력한 수급을 동반했던 애플페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발 종목들의 장 초반 시세를 어제와 같이 강력하게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일 올랐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시총이 상당히 작다는 특징이 하나같이 다 있고 데이터 센터의 복구는 상당히 느렸는데 카카오를 이탈한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작 카카오로 이탈한 유저들이 없던 만큼 카카오 관련주들의 빠른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혹시나 진입을 하셨거나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장 초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와 양극재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총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군들이 올라간다는 모습은 상승장의 초입 구간에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반도체들의 역할이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타임이었다면 현재 증시는 2차 전지와 양극재, 음극재 테마가 그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크고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한동안 대형주들의 연이은 상승 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맞는 투자법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실적 시즌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었었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유효할 것 같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시를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단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종목이었죠. 지난 15일 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큰 악재가 좀 발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카카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화재로 인한 이 서비스 장애 복구 이후에 사업 모멘텀의 어떤 훼손 관점 그리고 향후 주가 추이 전망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였죠. 이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통신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오늘 공시 종목 카카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1995년 2월에 설립돼서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죠. 주 사업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매출은 플랫폼 부분에서 50% 이상, 콘텐츠 부분은 46%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역시나 주말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실적 부분 보죠. 연간 실적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1,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당기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7%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기업 개요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 많은 증권사들에서 단기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바로 어제 공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공식을 발표했는데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는 원인 규명 그리고 단계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종속회사의 매출 그리고 재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회사는 밝혔는데 우선적인 서비스 정상화 이후에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SK CNC 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수습의 과정인데 10월 15일자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사실상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예견이 불가능했던 악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 관점에서는 카카오 그룹 전반에 신저가 작용을 좀 하면서 악재로 좀 인식되고 있던 형국이 아니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해당 사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불편을 겪었던 일이었던 만큼 관련 공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최근 실적과 더불어서 사업 모멘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카카오 최근에 연일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면서 악재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회사의 특정한 어떤 사항의 악재보다는 그룹발 전체의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됐던 사례가 좀 있었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쪼개기 상장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었는데 진성 과매도 구간 관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좀 남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월요일장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우선 회사의 단기적 악재라고 좀 판단을 좀 해봤지만 그 피해 전체 추산액이 약 220억 원에 대한 어떤 추산. 일별로 이제 환산했을 때 어떤 단순 피해 규모인데 이 금액이 그렇게 좀 큰 재무의 어떤 영향 수치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빠르게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 전반 하에서도 이 사업 부문별 빠른 복구 작업이 좀 선행됐던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사례를 좀 봤을 때 그 영향이 다소 회사 측의 어떤 주장대로 미미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나왔던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죠. 근본 사고로 인해서 국내 사업 전체 일밀주 전체 15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그룹주 전반에 220억 정도의 어떤 추산 금액으로 좀 분산 완화된 점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진성 과매도 구간의 낙폭 과대 구간 하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최근 증권가의 이번 서비스 중단에 따라서 4분기 매출이 최대 1%에서 2% 정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어떤 리포트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좀 반박되는 리포트 형태로 좀 제시가 좀 되면서 오히려 대규모 이용자 이탈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주말 동안에 이 메시지의 송수신 불가로 인해서 텔레그램이나 이제 토스, 우티 등의 카카오 대체 서비스의 어떤 일시적인 이용자 이탈 현상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구조적인 어떤 서비스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탈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동감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카카오의 어떤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단시간에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좀 없다는 이런 형국하에서는 오히려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설적으로도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걸 의존하고 있었는지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카카오의 영향력을 확인해 봤고
됐고 단기적인 악재에 좀 그칠 확률이 높으며 더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으로 어느 선이 좀 적정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수혜 관점에서는 악재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판단 부분이 좀 더 맞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이 플랫폼, 독과점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규제 방안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분위기는 다소 좀 리스크를 좀 부각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 저평가, 저점의 구간이다.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플랫폼의 어떤 확산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셈이었다.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신저가 기록을 했던 바로 어제였죠. 어제 신저가 기준이었던 46,500원, 46,500원에서 49,500원, 46,500원에서 49,500원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3분기 실적 영향은 다소 좀 미비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의 제한적인 요소, 즉 실적의 어떤 타격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SK CNC와 이 보상을 통한 충분히 좀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가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이슈까지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일부 매각 추진과 관련된 이 매각이 추진이 중단됐다는 공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공시를 좀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시는 추가적인 하락에 영향은 없을런지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매각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회사 측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 어떤 주주 구성 변경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시장의 우려감들이 조금 카카오의 분할 상장 또는 이 쪼개기 상장 의혹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의 이 카카오 모빌리티 향후 상장 준비에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확장세, 플랫폼의 어떤 확장세 부분은 하에서 수익성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주 구성 변경보다는 회사 사업 내 유지가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인 공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과 관련돼서 더불어서 유럽 쪽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 정책이 유턴을 통해서 해외 시장 반등하고 있는 이 포인트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영국의 강세랑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또 고려가 되면서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절대 지수가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지는 구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나스닥 지수 강세 안에서도 어제 특이했던 점은 좀 성장 주군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대형 IT 이쪽이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은행 업종이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보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 실적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점은 IB 형태를 가진 미국 기업의 현재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수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IB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가의 할인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연결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대입을 해보는 게 하나의
현재 시장 안에서 이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 안에서 매매에 대입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이라고 하면은 불거지지 않은 리스크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잠시 뒤로 미루는 그러한 정책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조정이 나온 상황 안에서 이와 같이 좀 위아래 변동을 키우면서 이렇게 반응은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들을 챙겨볼 필요, 그 다음에 그 약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낙폭 과대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지금은 시각을 열고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DGB 금융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금융업종이 강세를 나타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IB 형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금융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예금 대출 마진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좀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은행주라든지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예금 대출 이자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 강하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되려 약세를 나타내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출이라든지 PF에 대한 리스크 또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은행주를 매수를 해서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기술적인 대응, 미국의 업종이 강했을 때 연결해서 매매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타 업종들,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업종의 상황들도 연결해 봤을 때 지금은 기술적 대응, 왜냐하면 타 업종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인 업종이 많다 보니까 그 전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으로는 7,2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금융지주 관련돼서 또 자세하게 산업 설명해드리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금융업종이 현재 실적 시즌 중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모두 체크를 좀 하셨을 텐데요. 관련된 특징적인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미국 시장에서 특징주를 통해서 국내 업종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저희가 찾아볼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지금 마감한 미국 시장 안에서 성장주군들이 강했다는 언급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주군으로 불리는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 이쪽과 연계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19%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일부 성장주에서 일부 성장주군이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확산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월 이용자 같은 경우가 23% 증가를 하면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강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가상현실과 관련된 사업을 구현하는 기업들, 아니면 메타버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강할 수 있는데 그 실제 데이터가 올라온 거는 없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가의 연속성은 또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타 업종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7%대의 상승, 그 다음에 자동차, 대형 IT 업종의 강세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요 업종 흐름 안에서 종목들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안에서도 시총 상위주 위주로 지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덜 빠지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되려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현상 같은 경우는 시장의 거래 대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특정 지수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아직은 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에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두 번째 종목, 좀 덩치가 큰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그 종목은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올해 최저가 수준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기 상황 우려에 대해서 주가는 이제 반영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 오늘 그 전일자 기준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2023년 기준으로 업종 전반의 재고 증가 그리고 인센티브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재고 증가 그리고 인센티브 상승 요인은 현대차의 영업이익에 두 가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업종으로는 한 단계 톤을 꺾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재고 기준으로는 산업평균 재고 상승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0월 재고가 지금 42일 수준인데 과거 데이터를 돌아봤을 때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 같은 경우를 과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데 걸렸는지 그 점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 되찾는 기간 안에서 재고 같은 경우가 빠르게 소진되지 않으면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약한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하다, 즉 상승을 이어가는 그 특성 안에서는 실적 같은 경우가 감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성장이 나타날 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상승에 대한 추세 같은 경우도 좀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좀 경기와 연관을 해서 좀 톤을 꺾었다는 점을 고민을 해보면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역시 비슷하게 좀 낙폭과대 그다음에 기술적인 반등 요인 그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전일 종가 16만 7천 원대 접근 가능한데 이 경기를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하고 DGB 금융지주, 현대차 모두 아주 강하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매매 관점의 대입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징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저희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이 좀 시작이 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작전, 오늘 우리 장은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 위주의 강세,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쪽이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감안해야 될 거는
절대 주가가 강했던 종목들은 오늘 뭐 크게 상승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약했던 군들, 뭐 펄어비스라든지 리메이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즉 미국 시장이 한 2% 이상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